삼성전자가 아예 5성급 무인 호텔을 맞아요. 그 안에 이제 전시하는 공간을 어마어마하던데요? 통으로 빌려서 삼성전자만의 어떤 전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중국, 동남아 기업, 일본 기업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서 삼성전자 우리는 구글하고 같이 일한다. 기술 쪽에서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약간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기술은 한국에 갖고 있구나. 휴머노이드도 하고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잘했다. 눈에 띄었다. 한국 로봇 전시 좋았고요. 네. 네, 제가 이번에 CES를 다녀왔습니다. 경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언젠가 한 번은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는데요. 거기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잠시 몸담으셨던 회사가 이번 CES를 계기로 매우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차의 미래기술 전략 팀장으로 계셨었고 저에게는 뇌과학자이자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더 널리 알려진 장동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만이죠? 아니 CES 갔다 왔으니까 며칠 안 됐죠. 아, 그렇죠. 네. 아니, 방송에서. 방송에서. 사실 양행원 기자님하고는 제가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첫 번째 방송, 그러니까 뭐 알쓸 신잡이나 다른 예능 찍기 전에 유명해지시기 전에. 가장 먼저 같이 찍었던 방송이 양행원 기자님과의 방송이라서 1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제가 기자로서 몇 가지의 잘한 일 중에 장동선 박사님이라는 원석을 알아봤다. 근데 그때는 사실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박사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희망을 밝혀주셨는데 오늘날은 타이틀이 몇 개세요? 그 사이에? 여전히 미래기술 트렌드 보고 또 뇌와 기계와 AI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냥 여전히 같은 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박사님의 활동이 많아지실 때마다 제가 정말 박사님을 처음 인터뷰한 사람으로서 영광이라고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다 양영원 기자님 덕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CES가 네. 이번에 저에겐 참 고마웠는데 그치만 어떻게 봤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몰랐던 자, 게 일단 CES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브리핑부터 하고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CES는 영어로 Consumer Electronics Show라고 그래서 사실은 세계 최대 가전 쇼로 알려져 있다가 네. 자동차 회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한 게 몇 년 됐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원래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독일의. 모터쇼였는데 그걸 더 이상 안 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신제품 발표나 비전 발표를 할 때 CES로 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AI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지 제품과 서비스들이 AI를 어떻게 장착해서 오는지 그런 어떤 미래 기술 혁신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세계 최대 IT 기술 전시회, 뭐 IT 가전 쇼 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 매년 첫째 주에 네. 그러니까 새해가 밝자마자 라스베가스에서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그래서 뉴스나 미디어 중에 이제 미래 기술이나 트렌드를 이제 많이 팔로우하는 전 세계의 모든 미디어, 신문, 뉴스, 유튜버들이 와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기도 하고 또 연초에 기업들이 이런 미래 비전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팔로우할 수 있어서 항상 매년 첫째 주가 바쁘게 돌아가는 특히나 IT나 미래기술 쪽에 관심이 많은 쪽에서는 흥미롭게 팔로우업하고 있는 그런 박람회죠. 매년 가세요? 네, 매년 가는데요. 레귤러로 매년 가기 시작한 지는 4년째고요. 4년째. 그 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CES를 준비하는 본부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CES를 쭉 팔로우업하기 시작한 거는 8년 정도 됐고요. 와. 그런데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둘러보고 좀 자유롭게 CES에 대한 저만의 분석 또 리뷰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한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 어떠셨어요? 전반적 느낌. 재밌었고요. 사실은 흥미로운 게 이제 한 1, 2년 전부터 한국 기업들의 쇼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업들의 쇼. 네, 왜냐하면 미국이 메인이었고 그 전까지는 중국이 가장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몇 년 동안 빠졌다가 이제 한국이 가장 많이 전시하는 이제 2위의 나라로
등극을 했었죠. 누군가는 뭐 CS 때 가면 약간 강남역이 생각난다. 네. 한국말이 너무 많이 들려서. 맞아요. 그리고 올해도 혁신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한국이고 심지어 전체 혁신상 개수의 50% 넘게 한국 기업들이 받았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이 CES의 덕을 보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꾸로 CES가 한국의 덕을 보고 있다. 둘째도 맞는 것 같아요. 네, 후자도. 이런 관계가 좀 있고요. 올해는 재밌었던 게 중국 기업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중국의 귀한. 네, 전부 다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중국 기업들이 돌아왔고 특히 로봇 그 전시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국이 참여한 기업의 숫자를 보면 이제 2위가 아니라 다시 3위가 돼서 중국이 2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의 픽은 뭐였어요? 저는 올해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CES가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다 자기 비전들을 보여준 자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독일 기업, 일본 기업, 중국 기업, 미국 기업, 뭐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우리 이런 거 한다라고 보이고 있으니까 스포트라이트 받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삼성전자가 아예 그 전시장과 다른 곳에 5성급 무인 호텔을 맞아요. 그 안에 이제 전시하는 공간을 어마어마하던데요? 통으로 빌려서 어마어마했어요. 삼성전자만의 삼성전자만의 어떤 전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뭐 굉장히 말들이 많긴 했지만 저는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SK 이쪽에 있었던 자리에 지금은 다 중국 기업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없이 많은 뭐 가전을 파는 뭐 중국, 동남아 기업, 일본 기업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서 삼성전자 우리는 구글하고 같이 일한다. 우리 쪽에 메타도 있고 스냅드래곤도 있고 우리는 확실하게 IT 쪽에 그리고 기술 쪽에서는 너희들과 달라. 약간 이런 다르다? 네네 이런 약간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 그러니까 B2C의 시장 쪽에 어필을 하기보다 B2B. 오히려 우리는 B2B, 우리와 협업할 기업들 어차피 B2B 협력이 중요하다. 약간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남기기도 했고 또 기술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기술들, 그러니까 저는 쇼가 아닌 정말 우와 이거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대부분의 아이템은 엔비디아가 또 따로 퐁텐블로라고 가장 신상 5성급 호텔을 또 빌려서 그곳에 이제 CES 파운드리라고도 하고 또 엔비디아 부스를 만들어놔서 AI 기술 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기술 협력을 하는지 이거를 쇼를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정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와 할 만한 그런 여러 스타트업들이나 기술 협력 파트너들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의외로 이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주로 가는 CES 메인 전시장보다는 의외로 되게 흥미롭고 와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쪽에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CES에서 저는 가기 전에 있었긴 했는데 젠슨 황 연설도 있었다고. 네, 작년에 키노트를 냈고 올해는 레노보의 이제 스피어에서의 메인 발표 때도 등장을 하고 또 본인의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또 미디어 발표를 할 때 나서기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사실은 그 주요 기술, 주요 AI 기술이 들어간 거의 모든 부스는 Powered by NVIDIA, 우리는 엔비디아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필하다시피 아마 이번 CES 기간 동안 가장 바쁘기도 했고 가장 많은 어떤 콜라보, 협력, 기술 파트너십 이런 것들 보여줬던 쪽이 이제 젠슨 황과 엔비디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삼성은 뭔가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파트너십을 좀 자랑처럼 내세우면서 격이 다르다. 그래서 저도 놀랐던 게 B2B 비즈니스 미팅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호텔에. 그래서 이게 다 뭘까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대로 B2B에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AI 시대의 판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CES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도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대기업들은 이 대기업들이 다 했잖아요. 삼성 텔레비전, 삼성 냉장고, 삼성 세탁기, 그리고 뭐 이 제품을 많이 파는 기업이 이제 대기업이었던 거죠. 뭐 비슷한 전략으로 사실 이제 물밀듯이 오고 있는 거는 중국 쪽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실제 게임은 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굳이 나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지 않아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에게 가장 편리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업의 제품이 어떤 기업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작년부터 벌써 그런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올해 더더욱 보였던 거는 사실은 어느 한 기업의 부스에서 그 기업의 제품만 있었던 곳은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삼성이나 LG나 엔비디아나 뭐 심지어 소니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협력을 한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메인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AI 시대에 어느 한 기술, 어느 한 제품이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전이나 전자제품 쪽을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스마트 홈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이걸 살 거냐, 이걸 살 거냐, 저걸 살 거냐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집 전체에다가 이 제품을 놓게 되면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나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하는지 뭐 언제 무엇을 하는지 이걸 어떻게 잘 파악해서 그냥 전반적인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개념이 중요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침실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침실에 여러 가지 제품을 놓죠. 뭐 가습기도 놓고 뭐 전등도 있고 뭐 또 소리 듣는 스피커도 있을 수 있고 매트리스, 베개 뭐 다양한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침실은 잠자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에이슬립이라고 하는 이런 스타트업하고 또 협력하면서 어떠한 종류의 이제 기술들도 보여주냐면 그냥 잘 때 태블릿을 머리맡에 놓기만 하면 나의 숨소리를 인지를 해서 내가 수면 몇 단계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잠이 드는지 내가 최고로 잠이 잘 들 수 있도록 그 방 안에 습도, 기온, 조명, 소리, 심지어 베개의 딱딱한 정도, 매트리스의 딱딱한 정도, 기울기 이런 것까지 그냥 AI가 총체적으로 모든 제품들을 통틀어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도록 침실을 꾸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스마트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굳이 하나하나의 제품을 좋은 걸 사고 맞춰놓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안에 전체에 AI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면 잠이 잘 드는지를 케어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중심으로 어필하기보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이 최대한 편리하고 그 인간을 이해하는 기술을 어느 기업이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올해 CES에서 메인으로 좀 보였던 화두라서 우리가 이제 AI 컴패니언, AI 동반자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어필을 했던 게 휴먼 센터드, 인간 중심,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을 케어하는 뭐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어느 제품이 튼튼하고 잘 만들고 뭐 똑똑하고 좋은 기술이 들어가 있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술들이 AI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편리함과 가치를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어느 한 기업이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LG도 소니도 모든 기업들이 우리는 이러한 협력을 하고 있고 이런 스타트업도 품고 있고 또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태계를 넓혀 나간다. 생태계. 그러니까 이제 이코시스템, 생태계라는 말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머니 올라니까 질문을 드려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업 자체가 돈을 잘 벌고 있고 탄탄한 기업인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투자를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 자체가 일종의 실험이기도 하고 배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큰 그림으로 미래 기술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떠한 수요들이 늘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와 좋은 제품을 내놨네가 아니라 넥스트를 생각하겠죠. 예를 들어서 AI가 그냥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뭐 데이터 서버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또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로 보였던 게 클라우드 컴퓨팅만이 아니라 엣지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는 이 디바이스 자체에 이 AI가 온 디바이스로 작동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 가면서 사실은 다른 어떠한 네트워크에서 분리가 돼서도 작동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로봇을 이제 생산한다 만든다. 당연히 공장이 많이 돌아가야 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핵심 기술 중에서 좀 희소 가치가 있어서 이게 없으면 못 만드는데 싶은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쪽에 이제 투자하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업의 업황이나 이런 쪽으로.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CES에서 구글 제미나이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AI가 들어간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지금 가장 성능이 좋은 AI 중에 하나인 구글의 제미나이가 다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윈윈의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구글은 하드웨어에 약해요. 항상 제조업이나 이런 어떤 하드웨어 쪽 회사를 인수했다가는 잘 매니징을 못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팔고 어떻게 보면 제조업, 하드웨어 이런 가전제품에서는 1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는 기본적으로 구글 제미나이 제품이 파워를 한다. 그러면은 서로에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크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홈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안에 본인의 AI가 탑재되면 유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 이쪽에서 그 다음에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성능이 좋은 AI 중에 하나를 탑재해가지고 서비스를 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거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은 알파벳 주가랑 연동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트렌드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네. 또 이 연동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쪽도 미묘하게 서로가 이제 같이 연동되어서 가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결도 관계도를 저는 유심히 보는 게 흥미로운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하고 이 기업은 분명히 여기가 잘 되면 여기도 같이 간다라고 하는 어떤 파트너십 그리고 롱텀 이제 생태계를 같이 만들 플레이어들 이걸 보고 있으면 요즘 모두가 즐거워하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좋아하고 계신데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럼 어떤 쪽에 이제 이어서 같이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그쵸. 계속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뭐 이건 좀 자랑 같긴 하지만 네. 저는 삼성전자에 아주 예전부터 좀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셨어요? 쭉 네, 투자를 하고 갖고 있었어요. 오. 그 이유는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탄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아무리 봐도 한창 주식 떨어졌을 때 국내 투자자들이 좀 슬퍼할 때 이건 저평가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순간순간 작은 뉴스, 작은 거에 이제 휘둘리지 않고 큰 그림으로 이제 3년, 4년, 5년 보면 이건 잘 될 수밖에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도 갖고 계세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는 잘하지 못해서 샀다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쭉 갖고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저 말고 테크나 트렌드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많이 견눈질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의 포트폴리오.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는 샘 알트만 같은 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의 수장으로서 AI 기술이 발전하면 어디로 변화할 거다,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거다. 제일 잘 알겠죠. 가장 어떤 예민하게. 자신만의 비전이 있겠죠. 보면은 일찌감치 로봇 기술, 블록체인 기술 이런 쪽에 투자를 했고 고령화 사회 또는 이제 앞으로 건강 관련돼서 있을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큰 분야로 보게 되면 이제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는 로봇 모빌리티 분야들 그리고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면 같이 따라가게 될 어떤 기반 산업들 플러스 바이오 헬스케어, 멘탈 케어, 웰니스 이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 못 드렸는데 참고로 이번 CES에서도 메인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기본 질문이 이거예요. 더 이상 AI가 핫하지 않아요. AI는 일상이 됐어요. 이제 AI는 그냥 어느새. 보급품이 됐어요. 그냥 모든 거에 다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AI 기술 갖고 있어요 자랑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는데, 건데. 어떻게 하는데, 어떤 효용을 것들을 창출할 보여주는데, 건데. 어떤 효용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메인 게임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AI가 그럼 어디에 쓰일 수 있지? 가장 많이 지금 봤던 게 한편으로는 로봇. 자동차 안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게 되면은 엔터테인먼트도 즐기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경험하고 할 텐데 자동차 안에서 탑승객을 가장 잘 읽어내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종류의 효용을 쇼핑을 할 수 있게 한다, 게임을 할 수 있게 한다, 뭐 어떤 효용을 제공할지, 모빌리티 영역에서 이제 AI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발전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컸던 게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힘들지 수명 않지라고 하는. 연장도 되지 네, 건강하게. 그러니까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어떤 멘탈 케어. 많이 보였던 게 로봇과 멘탈 케어 중간에 있었던 게 AI가 장착된 펫들이 정말 많았어요. 반려동물들. 반려동물을 로봇, 케어해주는 반려 로봇, 반려동물들을 이해하는 AI, 맞아요. 많이 또는 봤어요. 반려동물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미니 반려동물 로봇의 형태로
그러니까 뭐 아주 옛날 이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이지만 다마고찌의 한 100배 그 알아요. 발전 버전 뭐 이러한 종류의 그 AI들도 많이 보여줘서 결국 AI가 어디에 사용돼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게 결국 돈을 벌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이디어 투자에 싸움이었던 대한 것 같아요. ROI를 낸. 샘 알트만의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보세요?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보통 비상장 주식이 많아요. 스타트업들에 많이 투자를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서치해서 다 답을 잘 알려줍니다. 충분히 믿을 만하게. 네네.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분야 방향을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샘 알트만만 보는 게 아니라 샘 알트만,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이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가는 AI. 당장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시장에 직접 영향은 없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그래도 5년, 10년 후에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고 어디를 가야 된다라는 길을 보면 요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이번 CES를 얘기할 때 로봇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래 기술 전략 팀장 전직 현대차로서 하실 말씀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고 놀라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특히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인 현대차가 정말 큰 인기를 끄는 전시를 하는 걸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예전에 뭐 입사 동기 또 제 예전 같이 일하던 팀원들 중에서 지금 팀장이 돼서 이번 CES에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메인 키노트를 했던 친구도 저희 같은 팀원이었었고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연락은 자주 안 하고 지내도 뭐 외가에 있는 외사촌들이 어디 되게 잘하고 있다 막 이러면 소식 들려면 막 뿌듯한 그런 느낌 뭐 이런 걸 좀 받긴 했어요.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그 어떤 피지컬 AI의 대표 주자가 CES에서 제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CES에 가게 되면 너무 넓어서 일주일을 다 봐도 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봤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게 한 관도 다 못 보고 왔어요. 네. 어떻게 나뉘어 있냐면 센트럴 홀, 뭐 웨스트 홀, 노스 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센트럴 홀에 이제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 예전에 뭐 삼성전자, SK, LG 같은 기업들 두산, 지금은 뭐 중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노스 홀에는 가장 흥미로운 어떤 핫한 기술들이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작년까지는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가장 많이 보였던 게 로봇입니다. 그냥 로봇 전시가 거의 메인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로봇 전시의 메인은 사실 중국 기업들이었어요. 아예 링을 만들어 놓고 뭐 유니트리 같은 데는 로봇하고 대련하면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쇼도 보이고 뭐 로봇이 공장에서 조립하거나 뭐 이제 창고를 채우거나 뭐 다양한 것들을 정말 쇼처럼 보여주는 게 많았고 압도적으로 로봇 쪽은 중국 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그리고 조금 자랑스럽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중국 기업들이 수량으로도 많고 많이 보이긴 했는데 확실하게 임팩트를 남긴 건 한국 기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일단 로봇 쪽에서는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요. 다른 어떤 미디어들도 수많은 로봇 중에 최고는 현대차 쪽이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이죠. 그래서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스팟이라고 하는 강아지처럼 개처럼 생긴 이제 로봇개도 있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착용을 하는 엑소스켈레톤 형태의 착용형 로봇도 한쪽 편에서 전시가 됐습니다. 아이거나 여성이거나 힘이 약해도 이걸 착용하면은 이렇게 무거운 차를 들어올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인간이 낼 수 있는 힘을 더 잘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인간 증강 기술이죠. 이런 착용형 로봇도 전시가 되고. 저는 모베드도 재밌었는데요. 춤추는 로봇같이 생긴 귀여운 애들. 되게 많이 보였죠.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일 거냐의 질문이거든요. 재밌다, 뭐 얘가 무술도 하고 뭐 재밌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그래서 어떤 쓸모가 있는데 거기다 너무 비싸면 못 쓰는 거 아니야? 뭐 정말 어디에 들어가는데? 라고 하는데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이 되고 실제로 생산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한 발표를 했고 사실 제가 이제 팀장으로 있을 당시에 저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는 거를 회사에서 진행하는 걸 쭉 팔로우하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현대차가 처음에 1조 원으로 인수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3조 원 넘게 투자를 해서 이제 총 4조 원 넘게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많이 투자를 했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2025년 말, 그러니까 CES 전까지만 해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 추정되는 금액이 대략 한 4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 CES 끝나고 거의 한 30조, 40조 정도로 가치가 올라갔죠. 엄청. 뭐 같이 현대차 주가도 연동돼서 뛰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님의 지분도 들어있고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분 구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면서 로봇 기술의 가치가 오른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이 이제 현대차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면서 많이 가치가 올라갔는데 어쨌든 CES에서 확실하게 임팩트를 남겼고 확실한 어떤 활용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식 가치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더 흥미롭게 보는 거는 네. 메인 이제 큰 기업들의 뭐 뉴스에서 다 보도하는 발표보다도 아직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물 밑에서 오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되게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면 좀 즐거워요. 근데 그러한 어떤 비전을 좀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곳이 HMAX라고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국 로봇 기업들이 네. 이렇게 스타트업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 곳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같이 부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ES에 중국 기업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도 있다. 근데 그냥 하나의 우산 아래 쫙 한국 기업들만 같이 모여가지고 로봇 기술을 보여줬던 게 저는 임팩트가 있고 앞으로도 한국이 좀 지향해서 가야 할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중국의 물량 공세나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쇼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묻히기 좋아요. 근데 한국의 또 특징이 한국은 또 약간 각계 전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스타트업들 신기술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제 CES에서 유레카관이라고 말하자면 맞아요. 이곳은 정말 베네치아에 소규모 있는 베네치안 맞아, 그렇죠. 호텔. 베네치아관 안에 유레카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스타트업 전시. 스타트업들이 근데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숫자로는 한국 기업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한국말만 들릴 정도로 정말 많은데 그리고 지자체별로 부스가 있더라고요. 네, 서울시도 왔고 지자체별로 심지어 구도 따로, 구청 따로, 뭐 대학도 수자원공사, 카이스트 따로, 포항공대 따로, 서울대 따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흥미롭다면 흥미롭고 이제 한국스럽다면 한국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프랑스는 딱 프렌치 텍 해가지고 프랑스 기업들만 쩌라락 있어요. 맞아. 이태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터키도 다 그렇고. 자기 나라의 기술을 쫙 이렇게 맞아. 보여주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 이제 나라별로 큰 관들이 있고 주변 다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막 코리아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경기도. 관악구, 금천구, 뭐 경기도, 수자원공사, 뭐 그만큼 부산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결국은. 부스가 비싸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은 누가 한다면 나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기업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CES에 나와서 이 기술 전시를 하고 온 것에 이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모두가 나온 부분도 있고 네. 또 이게 각 지자체별로나 학교별로 일종의 약간 성과처럼 나중에 보고가 올라가는 현실적으로.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와 이렇게 우리나라의 멋진 스타트업들, 혁신 많구나. 기업들이 많나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약간 따로 논다라고 하는 부분이 방문한 사람 입장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쵸. 솔직히 눈길 한번 주기도 힘들죠. 어디 사실. 시나 구나 한국 기업이나 모르죠. 뭐 이거 모르니까 모르죠. 사실은 나와 있지만 뭐지? 임팩트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차라리 있는데 이렇게 HMAX처럼 모아두면은 오히려 그쵸. 한국 로봇이다. 네. 뭐 한국 바이오다. 그러면 또 근데 이제 메인 홀에서 한국의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되게 멋지게 전시를 해줬던 거는 만약 따로 했으면 임팩트가 없었을 게 제대로 된 기술은 한국에 갖고 있구나. 한국이 휴머노이드도 하고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잘했다. 정말 또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HMX. 쪽은 한국 로봇 전시 좋았고요. 네. 이게 그냥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해외 진출하거나 할 때도 한국은 이렇게 좀 상생 협업하면서 같이 잘 되자 이러한 형태로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졌고요. 전시관에 현대차에 계셨으니까 이동도 굉장히 멀어가지고 거리가 맞아요. 그 무슨 루프인가 그걸로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타보셨어요? 근데 루프는 탔죠. 루프는 이제 전시관으로 테슬라 차가 조그만 터널 같은 데로 이렇게 슉 가가지고 이동을 해주는 되게 편리한 이동 수단인데요. 여러 번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메인 관람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몰릴 때는 거기도 줄 서서 타야 되긴 하거든요. 처음에 이 루프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는 하이퍼 루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왜 이렇게 진짜 진공 상태로 공인해가지고 슝 쏘면 바로 네, 가는 엄청 뭐 빨리 이런 만드는.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냥 실제로는 터널 하나 뚫어놓고 테슬라 차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현실화가 됐다라는 게 처음에 아이디어 나왔을 때는 우와 이런 게 된다고 했던 게 그냥 현실화 과정에서는 A가 되긴 했지만 근데 그 하이퍼루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하이퍼루프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LA 쪽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네, 계십니까? 알고 있긴 합니다. 죽스는요? 죽스. 죽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택시? 택시라서 맞아요. 진짜 많이 보였죠. 타보려고 했는데 또 여기도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못 타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전통적으로 렌트카로 차 타고 다니긴 했는데 사실 그러셨구나. CES에서는 차 렌트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우버나 리프트나 이러한 그 이동 서비스가 가장 편리하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운동화 신고 좀 미리 트레이닝해서 멀다고 느끼지 않고 걸어 다니면 정말 튼튼하게 하루에 한 최소 2만 보에서 3만 보, 많게만 5만 보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네. 운동 많이 됩니다. 걷기 추천사 쓰신 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네. 하나 또 여쭤봐야 될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스피어드 보셨나요? 아, 네. 스피어라고 굉장히 큰 공연장이 있는데 저는 처음 생기고 나서부터 봤고 이제 매년 관람을 해서 한 3년째 보고 있는데 첫 해는 퍼스트카스트 프롬 더 유니버스인가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는 뭐 4D 영화도 있고 IMAX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 익숙하지만 사실은 정말 하늘을 덮는 것 같은 구의 느낌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스크린에서 뭔가를 경험할 때 뭐 대체 어떤 영화를 상영하고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해 했는데 이제 잘 자리 잡긴 한 것 같아요. 첫 해 봤던 영화 재밌었고 저는 사실 제일 좋았던 건 U2 공연을 작년에 이제 그 스피어에서 했었거든요. 진짜 U2가 있는 게 아닌데 너무 리얼하게 실감나게 아무리 봐도 진짜 U2가 그 앞에 있는 것 같은 경험으로 거기에 없는데 공연을 해서 와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임팩트가 있었고 올해는 오즈의 마법사 진짜 옛날 영화 그 흑백 영화를 리바이벌해서 스피어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뭐 진짜 향기도 나고 뭐 사과도 떨어지고 뭐 그런다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사과도 하나 갖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 엔터테인먼트나 기술 좋은 걸 많이 경험해서 한국 사람이 경험하기에는 뭐 이렇게 뭐 대단한가 와 하는 느낌이 좀 별로 없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 사람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넣어서 맞다. 약간 그 오즈의 마법사 보러 오신 분들이 나이 지긋하신 60대 이상의 그 할머니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이 스피어에서 한국으로 치면 응답하라 시리즈를 하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가긴 했지만 올해 이제 스피어에서 봤던 공연은 뭐 그렇게 임팩트가 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CES를 찾아보니까 1967년에 시작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때는 별로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곡선을 타는 거죠. 막 유명해서 지금 거의 정점에 왔다가 뭐 제일 핫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과학자로서 CES의 미래, 기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 방송을 보고 나 내년에 가겠다라고 하면 꿀팁 좀 알려주세요. 자, 일단 제가 볼 때 이러한 박람회, 뭐 세계 박람회 또는 IT 가전쇼 이런 걸 왜 할까요? 그걸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기술도 있구나, 이 기업은 이걸 하는구나를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전 세계 뉴스 미디어가 와서 보도를 하고 또 기업끼리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그 전시 그 자체의 임팩트 이게 정말로 상용화돼서 시장에 나올 기술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대단한가 이 그 자체보다도 모두가 이제 상상만 하던 어떠한 미래 기술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고 서로가 서로의 기술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어떠한 행사나 장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한 미래 트렌드, 미래 기술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 기술의 가치
이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실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의문이 좀 있고요. 이제 올해 느낀 가장 큰 부분은 CES가 가전쇼로 시작했잖아요. 막 토스터 전시하고 세탁기 전시하고 청소 그러다가 이제 되게 다양한 뭐 한때는 메타버스도 보여주고 블록체인도 보여주고 특히 자동차 기업들의 메인 기술들을 보여주는 메인 장으로까지 이제 올랐다가 다시 가전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의미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AI 기술이 몇 년 만에 그냥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냥 일상 속에서 가전이 되어버렸구나. 그 느낌을 이제 CES에서 받았고 두 번째는 그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어떤 기술이 와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살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 게임 실제 진짜. 사용자의 세상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에서 어찌 보면 CE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잖아요. 그러니까 컨슈머가 소비자, 사용자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제 진짜 기술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쇼의 본질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고요. 꼭 가야 한다라고 저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지 않고도 너무나 멀리서 이 라이브 쇼로도 또 영상으로도 또 여러 뉴스 미디어 뭐 KBS에서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도 절대 다 못 보니까요. 네. 절대. 오히려 현장에 가면 다 못 보고 엄청 다리 아프게 이제 많이 걸어 다녀야 되지만 전체를 다 보고 오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반면 그냥 이제는 집에서도 그러한 것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가야 되지는 않는데 근데 그래도 와 나는 난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너무 재밌다 그리고 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 그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다녀올 만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나 기업이나 새로운 걸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한 번 정도는 갔다 오면 좋을 곳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 규모에 놀라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기운이 많은 아이디어들과 이렇게 많은 맞아요. 새로운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보고 오는 게 내 생각의 지평선을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을 좀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서 동기부여도 되고. 네, 그래서 저는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학생 전원을 CS 보내거든요. 진짜로요? 전체 입학생 전원에게 일종의 바우처를 씨앗을 줘서 CS를 해주는구나.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매년은 아니지만 네. 주는 거죠.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와 이러한 기술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신기술이 세상에 나오는 걸 보고 오면 단순히 그냥 교실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창업을 해볼까, 나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 와서 다른 스타트업들을 보고 그리고 이 기술들을 이제 자신의 기술도 보여주고 다른 기술도 보고 오면 그게 분명히 좋은 자양분이 되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을 곳이고요. 대신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많은 부분은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실제 게임은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게 휘황찬란한 거 한번 보고 오면 약간 바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혁신상을 많이 받고 좋은 기술을 보여줬지만 그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상용화. 좀 많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와 하고 돌아와서 의외로 그 다음에 넥스 스텝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오히려 이 와의 경험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가진 거를 더 잘 준비해서 준비가 됐을 때 네. 나가서 보여주고 우리는 글로벌로 나갈 준비가 됐다. 그럼 엄청나게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리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어떤 나의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베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조그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다 갔다 오고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가야지라는 거에 너무 많은 아쉬움을 가지기보다는 탄탄하게 준비하고 준비가 됐을 때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람객으로 간다면 반드시 운동화를 챙겨라. 좋은 운동화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구두 신고 가거나 불편한 운동화 신고 나가면요 이제 물집 많이 잡히고 되게 다리가 아플 겁니다. 네, 이게 CES가 총 전시 면적이 보니까 축구장 400개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근데 진짜 박사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저도 한 가지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게 1층에는 전시장이 있는데요. 2층, 3층에
쇼핑에 가니까 이렇게 B2B 미팅룸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딱 초대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CES는 B2C이기도 하지만 진짜 실질적인 B2B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구나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결이 필요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한번 CES 관람을 목표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박사님 같은 분들의 눈과 또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도 CES를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뭐 나무 잎 하나 나무 하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큰 숲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내가 늘 알던 것들 보고 있던 것들이 점점 통하지 않게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큰 그림으로 좀 파악할 수 있을까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송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큰 흐름 속에서 아 이렇게 크게 흘러가면 여기까지 이 흐름 이 파도가 꼭 오겠구나 네. 라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가설들을 실험해보고 찾는 것이 지금 또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연초에 좋은 말씀 감사하고 CES를 다녀오셔서 더 에너지가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피곤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피곤하신데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도 머니올라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사님 뵙고 싶으면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 네. 또 저희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해드리면 궁금한데, 되는 거죠? 네. 네, 저희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박사님? 또 다음에 이제 좋은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준비되면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책 나오면 또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있을게요. 네, AI 시대의 뇌 관련된 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동성 박사님과의 CES를 통한 만남은 여기서 줄여보겠습니다. 박사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